갑자기 조용하던 중동 군사 시장에서 한국 이름이 다시 튀어오르기 시작한 시점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군사 전문지 제인스가 최근 중동권의 무장 헬기 전력 증강 동향을 분석하면서 경공격 플랫폼에 들어가는 신형 공대지 유도탄 시장을 따로 언급했는데, 여기에서 한국의 청검이 기존의 헬파이어 계열을 대체할 잠재 전력으로 분류됐습니다. 미국의 디펜스 뉴스 역시 아시아 탄도 및 유도무기 분야에서 한국 장비가 빠르게 약진하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는데, 특히 플랫폼 확장성이 높은 신형 유도탄의 상업적 가치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짚어주면서 중동과 동남아 시장의 구매 수요가 이미 가시권에 들어섰다고 분석했습니다. 해외가 바라보는 이 시선의 정중앙에 청검이 들어섰다는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꽤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청검은 단순히 새로운 무기 하나 더 만든 게 아니라 사실상 한국이 그동안 갈증을 느껴왔던 공대지 정밀 타격 분야에서 외산 의존을 끊어내는 계기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공대지 유도탄이 해외 주요 전장에서 실질적인 대체 후보로 거론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건 수출 가능성이라는 단어로는 설명이 안 되고 기술 지형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는 흐름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흐름의 핵심이 성능인데, 해외 매체들이 제일 많이 비교한 기준이 미국의 헬파이어입니다. 헬파이어는 사실상 공대지 유도탄의 세계 표준이라 불리는 장비인데, 그 사거리와 관통력, 장착 플랫폼의 숫자만 해도 오랫동안 넘을 수 없는 장벽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청검이 이 영역에서 동등 수준이라는 평가를 넘어서 전장 환경 적용성과 전자전 대응 능력 부분에서는 더 앞선 부분도 있다는 분석이 붙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청검을 둘러싼 해외 관심을 실제 시장 흐름과 연결해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성능 좋은 무기가 등장했기 때문에 수출 가능성이 커졌다고 생각하시지만, 해외 시장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보다 훨씬 구체적인 조건들이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한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이유는 최근 몇 년 사이 중동과 동남아 지역의 무기 수입 패턴이 완전히 달라진 데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해외 매체들이 청검을 주목하는 진짜 이유는 수치로 드러나는 성능이었습니다. 미국 헬파이어의 최신형인 AGM-114R이 실전에서 평균 8km 내외 교전 범위를 갖는데, 청검은 최대 8km급으로 동일 구간을 확보하면서도 근거리에서의 관통력 수치가 고폭의 광탄 기준 1000mm 이상을 기록해 같은 중량대의 서방 계열 대비 높은 효율을 보여줍니다. 제인스가 청검 평가에서 가장 흥미롭게 다룬 부분이 이 비율이었는데, 같은 20kg 중량대 유도탄 중 관통력 효율을 이 정도로 뽑아낸 사례가 드물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단순히 수치만 높았던 게 아니라 실제 관통 실험에서 탄두 후폭풍 억제율이 높아 장갑 통과 후 내부 파편 분산 범위가 일정하게 유지됐는데, 이건 서방 전문가들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였습니다. 이 성능이 완성되기까지 한국 개발진이 고생한 과정도 꽤 알려졌습니다. ADD는 초기 시제 단계에서 탄두 내부의 형상 성형이 원하는 압력 분포를 만들지 못해 관통이 일정하게 나오지 않는 문제가 있었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 폭발 렌즈와 라이너 구성을 수십 차례 반복 실험했다고 합니다. 방산업계 쪽에서는 이 과정 덕분에 탄두 성능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올라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청검과 헬파이어와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전자전 대응입니다. 헬파이어는 무선 데이터 기반의 유도 방식을 쓰기 때문에 중동이나 동유럽처럼 재민 강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교란 발생률이 올라간다는 점이 오래전부터 약점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디펜스 뉴스는 재민 환경에서 실제 유효 사거리가 20% 가까이 떨어지는 사례가 있었다고 분석했는데, 청검은 유선 데이터 링크 기반이라 이 구간에서 성능 하락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해외 전문가들은 이 특징을 두고 실제 전장에 적용했을 때 성능 편차가 적은 무기라고 표현했는데, 이건 수출 무기에서 굉장히 큰 장점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수치가 해외 시선을 한 번 더 끌어당겼습니다. 청검의 플랫폼 통합에 필요한 장착 인터페이스 개발 기간이 평균 6개월 안팎으로 정리된다는 한화 내부 데이터였는데, 같은 급 서방 무기들이 1년 가까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 때문에 해외 매체들이 한국형 통합 패키지라고 부르며 따로 분석할 정도였습니다. 장착 시간은 수출 협상에서 가격만큼 중요한 요소라 이 지점은 특히 중동 국가들이 민감하게 보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청검의 가격 구조가
본격적으로 조명되기 시작하면서 수출 가능성은 더 빠르게 커졌습니다. 헬파이어 시리즈는 탄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장착 키트까지 포함하면 대당 평균 1억 원을 넘나드는 비용 구조를 갖는데 청엄은 내부 기준 생산 단가가 더 낮은 구조라 해외 제시할 수 있는 가격대가 경쟁력이 있다는 분석이 자연스럽게 따라붙었습니다. 특히 플랫폼 확장성을 위한 구성이 이미 준비되어 있어서 헬기, 전차, 장갑차, 무인 차량까지 한 계열로 묶어 패키징할 수 있다는 점은 서방 무기들에서 흔히 찾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런 정량 데이터들이 한데 모이면서 해외에서 청엄을 보는 시선은 처음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헬파이어의 뒤를 따라가는 후발주자가 아니라 다른 기술기를 통해 정면으로 경쟁하는 유도 무기로 자리 잡았다 평가받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과 유럽산 무기들의 후속 군수 지원 비용이 꾸준히 올라가면서 중견국들이 선택을 바꾸기 시작했고 영국의 IHS 마켓 군수 보고서에서도 전력 유지비 상승이 차세돼 유도 무기 도입의 결정 요소 중 하나로 기록됐습니다. 여기에 수입국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초기 획득 비용보다 지속 운영비 절감인데 이 기준이 청검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는 점을 해외 매체들이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독일 슈피겔의 중동 군사조달 분석에서도 한국 장비가 유지비 절감에서 강점을 보인다고 언급됐는데 유도무기 분야에 한국이 함께 언급된 건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해외가 지금 청검의 시선을 고정하는 이유는 가격과 성능이 좋은 무기는 많아도 기술 독립도까지 갖춘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외산 부품 의존도가 높으면 수출 자체가 제약을 받는데 청검은 핵심 탐색기, 탄두, 추진계, 유도조종부 등 주요 구성품을 국산으로 돌려놓은 구조라 외교 리스크가 적습니다. 이 부분은 방산 관계자들이 내부에서 더 높게 평가하는 요소였는데 해외 매체들도 최근에서야 이 지점을 본격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도무기 체계에서 핵심 부품의 국산화율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린 사례 자체가 흔치 않기 때문에 한국이 위험 부담이 적은 공급국으로 분류됩니다. 이 흐름이 수출 협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중동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사우디와 UAE는 오래전부터 대전차 전력 강화를 추진해왔지만 미국과 유럽산 무기는 장착 플랫폼 호환성이 문제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조 비용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청검은 발사대 인터페이스가 표준화되어 있어 플랫폼 통합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든다는 분석이 해외 포럼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최근 중동 지역에 집중 투입한 시험 평가침이 청엄의 고온 무더위 환경 시험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장거리 교전 성능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점도 크게 어필했습니다. 서방 무기들이 사막 환경에서 발생하는 모래, 열화 영향으로 성능이 저하된다는 사례가 보고된 것과 대조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중요한 장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청검이 단순한 무기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계기입니다. 바로 한국이 최근 5년 동안 축적한 통합 전투체계 기술 덕분입니다. 유도탄 자체가 아무리 좋아도 플랫폼의 센서, 전장관리체계, 사격 통제 장비와 매끄럽게 연결되기 전에는 제대로 된 성능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청검은 이미 LAH용 사격 통제 장비와 연동이 끝났고 상륙 공격 헬기용 연동까지 추진되면서 하나의 계열 체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점은 해외에서 더 강하게 평가받습니다. 무기 하나만 팔면 끝나는 게 아니라 플랫폼 전체를 패키지로 가진 국가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방산업계 관계자들이 내부에서 확인한 흥미로운 데이터도 있습니다. 청엄의 시제 단계에서 플랫폼 통합을 위한 지상시험 절차가 기존 ADD 기준보다 빠르게 끝났다는 점입니다. 보통 유도무기 통합 테스트는 수백 건이 넘는 센서 항법 시험을 반복해야 하는데 청엄 개발진은 이 과정을 축소한 게 아니라 자동화 비율을 높여 같은 검증량을 더 짧은 시간에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통합 속도가 빠르다는 해외 평가가 나올 수 있었고 한국이 더 앞선 개발 방식을 갖고 있다는 인식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청엄을 원하는 나라가 왜 늘고 있는가입니다. 이는 단순히 가격이나 성능 때문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국지 충돌이 반복되면서 각국이 헬기, 장갑차, 무인 차량을 동시에 강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중 플랫폼 전력 강화 흐름에서 모든 플랫폼에 얹을 수 있는 유도탄이 별로 없습니다. 헬파이어도 전차나 장갑체 탑재하려면 별도의 발사대 체계가 필요하고 비용이 크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청엄은 처음부터 이 구조를 염두에 두고 개발해 발사대 호환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수입국 입장에서는 도입 후 장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플랫폼에 얹을 때도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듭니다. 이런 구조가 바로 상업성과 전
전투 효율성을 동시에 잡는 요소가 됩니다. 청엄이 만든 변화의 핵심은 한국이 단일 무기 제작국을 넘어서 전장 전체를 아우르는 플랫폼 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점입니다. 공대지 타격부터 무인 차량 및 상륙전 지원까지 하나의 유도탄이 다양한 임무에 적용되면서 한국이 축적해온 기술력이 실제 시장에서 경쟁력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해외는 이제 청엄을 K9과 천무디를 잇는 차세대 패키지 수출의 중심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굳어지면 한국 방산은 향후 10년을 다시 그릴 수 있는 새로운 기반을 얻게 됩니다. 다음은 25년 9월 23일 미루온 헬기가 세계에서 높게 평가되는 이유 영상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이 이 사업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성과가 단순히 헬기 한 기종을 만든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생산 라인을 통째로 가져오면서 A부터 Z까지 헬기의 뼈대와 심장을 모두 직접 경험하게 된 것이죠. 외신들은 이를 헬기 산업의 교과서 한 권을 한국이 통째로 얻어낸 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특히 회전익 항공기의 핵심이라 불리는 변속기와 동력 전달 체계 분야에서 한국은 독자적인 업그레이드를 성공시켰고, 이는 단순한 조립 기술이 아닌 완전한 제작 노하우를 확보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국내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우리 국민들 역시 비판 일색이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왜 최신형이 아닌 단종 라인을 가져왔느냐는 지적이 있었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오히려 이 방식이야말로 후발주자인 한국에게 최적의 선택이었다고 평가합니다. 기술을 전혀 넘겨주지 않는 글로벌 항공방산 시장에 단종 플랫폼은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지식의 원천이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한국은 이를 그대로 사용하는 대신 청엄 대전차 미사일을 통합하고 여기에 더해 첨단 위협 경보장치 장착, 또 유무인 복합체계 적용 같은 새로운 무기를 결합해 세계가 놀랄 만한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해외 군사 분석가들이 특히 강조하는 부분은 시간과 비용입니다. 미국 아파치 가디언 같은 하이엔드 공격 헬기를 자체 개발하려면 최소 20년 이상의 기간과 수십조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반면 한국은 기존 라인을 가져와 10년 남짓한 기간에 실전 배치를 시작했고 개발비도 대폭 절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군은 아파치를 보조하면서도 훨씬 더 빠르게 전개할 수 있는 소형 무장 헬기를 확보하게 되었고, 이는 하이로 믹스 전략에 완벽히 부합하는 전력으로 평가됩니다. 무엇보다 세계가 놀란 점은 한국이 이 헬기를 통해 보여준 산업적 자신감입니다. KF-21을 통해 고전기 항공기 분야에서 독자 노선을 구축한 것처럼 이제 회전익 분야에서도 자체 기반을 닦아냈다는 사실이죠. 외신 보도에 따르면 중동 국가들은 이미 미루온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게릴라전에 특화된 속도와 민첩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매력적으로 본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 프랑스가 버린 라인을 한국이 가져와 세계가 인정하는 새로운 무기 체계로 다시 태어나게 만든 겁니다. 버려진 기술을 한국식으로 재해석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장비로 재탄생시켰다는 외신의 평가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먼저 수치적인 데이터를 통해 미루온의 경쟁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최대 이륙 중량은 약 4.9톤으로 이는 과거 한국군의 주력 공격 헬기였던 AH-1S 코브라의 4.5톤보다 크며 유럽의 BO-105가 2.5톤, H-135 무장형이 2.9톤인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무게가 크다는 것은 단순히 덩치만 키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만큼 연료와 무장을 더 많이 싣고 더 멀리 더 오래 작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엔진 출력도 강력합니다. 미루온은 약 1000마력급 엔진을 2기 장착하고 있어 총 2000마력급 동력을 확보했습니다. 반면 H-135 무장형은 700마력급 엔진 2기로 총 1400마력 수준입니다. 출력 차이가 크다 보니 상승률, 기동성에서 자연스럽게 우위가 드러납니다. 실제로 미루온의 상승률은 동급 헬기 중 최상위권이며 무장을 달고도 안정적인 기동이 가능합니다. 한국이 처음 헬기를 개발했는데 성능마저 뛰어나다 보니 중국의 자존심이 긁혔는지 자신들의 헬기가 더 뛰어나다고 어거지 주장까지 했는데요. 당시 중국이 발표한 일부 수치는 상승률에서 앞선다고 주장하지만 해외 전문가들은 엔진 출력이 낮은데도 수치가 높게 나온 건 신뢰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합니다. 반면 한국의 미루온은 항속거리도 큰 장점입니다. 미루온은 약 857km를 비행할 수 있어 H-135가 620km, BO-105는 575km인 것보다 확실히 앞섭니다. 이는 작전 방향에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전방에서 200km 떨어진 후방 기지에서 출격한다고 가정하면 H-135는 왕복만으로 절반의 연료를 소모하지만 미루온은 여유있게 기동하고
작전까지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실전에서 전투 지속 능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속도 역시 주목할 부분입니다. 미루오는 최고 시속 약 280km/h를 낼 수 있는데 이는 동급 평균보다 높습니다. 높은 속도로 인해 5분 안에 출격해 목표를 제압할 수 있다는 전술교리가 있는데 이 시나리오를 보더라도 신속한 기동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무장체계에서 미루온의 진가는 더욱 두드러집니다. 과거 코브라가 의존했던 토우 미사일의 유효 사거리는 2km에 불과했습니다. 적의 대공 미사일 위협 방영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야 공격이 가능했기 때문에 생존성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반면 미루오는 국산 청엄 대전차 미사일을 통합했습니다. 청엄은 3에서 5km 거리에서 목표를 파괴할 수 있으며 광섬유 유도 방식을 채택해 산 뒤나 건물 뒤에 숨어서도 정밀 유도가 가능합니다. 미사일 앞단에 달린 카메라 화면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조종사가 유도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적 전차를 끝까지 추적해 명중시킬 수 있습니다. 이 3에서 5km라는 수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많은 공격 헬기가 격추된 원인은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즉 맨페즈였습니다. 이들의 사거리가 대체로 3에서 4km인데 청엄은 이 범위 밖에서 공격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미루오는 맨페즈의 위협에서 벗어나면서도 적 전차를 안전하게 타격할 수 있는 드문 기체라는 의미입니다. 이 점은 해외 전문가들이 현대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소형 무장 헬기라고 평가하는 배경입니다. 기관포 무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미루오는 20mm 고정 기관포를 기본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코브라와 유사한 구성입니다. 반면 다른 유럽 기종이나 중국제 무장 헬기들은 외부 포드 형태로 기관포를 추가해야 합니다. 포드를 달면 미사일 탑재량이 줄어들고 무게 배분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즉 미루오는 같은 크기의 기체임에도 불구하고 화력 효율성이 훨씬 높은 구조를 가진 셈입니다. 여기에 첨단 생존 장비도 더해졌습니다. 레이저 위협 경보, 레이더 탐지 경보, 미사일 접근 경보 같은 장비들이 모두 탑재돼 조종사가 실시간으로 위협을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동급 소형 무장 헬기 중 이런 방어 장비를 종합적으로 갖춘 사례는 드뭅니다. 한국은 이 장비들을 독자적으로 통합해 헬기의 생존성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또 하나의 혁신은 유무인 복합 운영입니다. 미루오는 자체적으로 드론을 발사해 전방 정찰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드론이 적의 배치와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해 헬기에 전달하고 이 정보는 다른 헬기나 지상부대와도 공유됩니다. 후방에 탑승한 오퍼레이터가 드론을 전담 조종하기 때문에 조종사와 사수는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드론을 보조적으로 쓰는 개념을 넘어 헬기와 드론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신개념 전술 운영입니다. 해외 전문가들이 한국이 개발한 소형 헬기가 게임 체인저급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미루온의 대당 가격은 약 3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아파치 가디언의 절반 이하 가격이며 유지 정비 비용까지 감안하면 훨씬 경제적입니다. 단순히 예산 절감 차원을 넘어 같은 비용으로 더 많은 기체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전시 상황에서 소규모 병력이 빠르게 전개해 기동전을 벌이는데 최적의 무기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런 강점 덕분에 해외 시장 반응도 뜨겁습니다. 이미 중동방산 전시회에서 시범 비행을 선보이며 현지 관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고 게릴라전과 대테러 작전에 특화된 무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알자지라, 알아라비아 같은 중동 언론들은 아파치를 감당하기 어려운 국가들에게 한국의 미루온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실제 수출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결국 미루온은 프랑스가 단종시킨 라인을 가져왔다는 출발선에서 한국식 업그레이드와 국산 무장을 결합해 완전히 다른 무기로 재탄생한 사례입니다. 남이 버린 기술을 한국이 되살려 세계를 놀라게 했다는 해외 평가가 과장이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미루온은 단순한 소형 무장 헬기가 아니라 한국이 후발주자에서 선도국으로 나아가는 교두보입니다. 이는 군사적 의미를 넘어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를 또 한 번 확고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